헌정사상 최초의 청문회 300억 원을 그 당시에 300억 원. 너무 뻣뻣해. 입을 그냥 딱 닫아버려요. 묵비권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 사과를 이끌어냈네. 그러니까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니까 이거를 던져버린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야, 정말 시청률 81%. 그냥 다 보고 있었네요, 그냥. 모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도 밝혀! 살인마 정도만! 사령부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예, 그런 프로였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잘 계셨나요? 네. 아,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뵈러 오는 날은 이렇게 설렙니다. 야, 드디어 오늘, 야, 신난다. 이렇게 해서 오는거든요. 어떠세요? 오실 저도 때? 배우는 재미도 있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즐거워서 만면이 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들으면. 진짜 우리의 이 현대 정치사를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프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존재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나중에 외교부랑 같이 콜라보 하셔가지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딱 그 강연을 이렇게. 아, 좋아요, 나쁘지 좋아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날씨, 오늘 또 이렇게 의미심장한 또 히트송을 또 날씨가 불러주셔야 또 이야기가 또 시작될 거 아닙니까? 아하이, 그렇죠. 네. 아하이. 자, 항상 저는 날씨만 바라보고 있어요. 시작해주세요. 와우. 예!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빠라바라바라빠라. 이젠 할 말도 없는 거야. 잠깐만요. 아, 역시. 주세요, 주세요. 왜 그래, 왜 그래? Te lo diré, la respuesta que quiero ocultar. Después me vas a necesitar, pero para ti no voy a estar.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봐. 이게 살살 아니에요. Te lo diré, la respuesta que quiero ocultar. Después me vas a necesitar. 이런 거예요. 방송이에요. 네, 국회. 저의 백땡서로 활동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 노래는 그 옛날에 보이스킹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가사를 스페인어로 바꿔서 제가 불렀었어요. 예. 날씨 춤춘 그런 거 춤추면서 아, 그때는 백댄서가 없었는데. 그치? 아. 예, 저는 그때 살짝 졌는데 이 느낌은 안 해서 좀 나갔어요. 예. 아니 근데 크리스찬이 노래를 원래 잘하시는 데 맞아요. 옛날에 그 무슨 박사 이 박사? 이 박사. 그걸로 그거 잠깐만 좀 보여줘봐. 잠깐만 보세요. 깜짝 놀랄 거야. 자, 하나, 둘, 시작.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원숭이 멍기멍기 맞이 멍기 맞이 되게 잘하더라니까. 이 발성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짓눌러버리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오늘 진짜 야 재밌다. 알고 있으면 킹거머 들어보실래요? 킹거머? 네. 이거 뭐였어? 오늘 밤 바래 저 달이 너무 초라해 우와, 대박. 이걸 더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뭐야? 그러니까. 잘하네. 역사에는 이렇게 약간의 흥이 좀 들어와야 아, 또 이게 그럼요. 리듬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 부르신 노래 제목이 뭐예요? 김현철 선배 왜 그래인데요. 뭔가 막 쌓인 게 있어. 쌓인 게 있는데 이거를
말하지 못해요. 아무런 말도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는. 근데 이 노래가 오늘의 우잘몰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우잘몰 주제는요. 진짜 재밌는 주제예요. 정말 내가 이거 국회사 오늘 이거 하면서 이거 언제 다루지 했는데 드디어 오늘 하는 겁니다. 바로 50 청문회. 50 청문회. 50? 느낌 와요? 네. 왜 그래? 알 것 같아요. 왜 이 제목인지. 청문회 나와서 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니면 멍뚱한 말 하거나. 그래서 연관이 되는 왜 그래? 왜 그래? 50 청문회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5공화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2공화국은 장면 정부, 3, 4공화국은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제5공화국이 전두환 정부예요. 자, 이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 비리하고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를 위해 진행한 청문회입니다. 1988년 11월 3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죠. 바로 헌정사상 최초의 청문회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모습인데, 뒤에 기자들 보세요. 기자들이. 이 앞에 지금 증언하는 누군가가 지금 서 있습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이분. 그분을 지금 탁 찍으려고 지금 이 샷 한번 잡으려고 엄청나죠? 50 청문회가 저는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모든 프로가 그냥 하루 종일 이 청문회를 틀어주는 듯 했는데, 근데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아주 이 50 청문회 하면 그냥 이거 지금 역사가 아니라 제 고등학교 때의 어떤 그 추억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말 TV 앞에서 어떤 드라마보다도 잘 봤던, 시간을 그냥 순삭시켰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프로였다. 빠져드는. 네, 빠져드는 그런 게 이제 50 청문회인데, 어제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뭐냐? 청문회란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 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점검 장치. 뭔가 법을 만들거나 뭔가 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들을 모셔다 놓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뭐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청문회가 도입된 것은요, 바로 1988년 8월 5일 이 법률이 마련이 되면서부터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관련 법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2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뭐 지위를 막론하고 무조건 청문회가 요청하면 출석해야 된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 제12조 한번 보여주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옥 가야 돼. 야, 이게 세요. 근데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 가야 돼. 근데 나 진짜 얘기하기 싫어. 궁금해요. 슬쩍 그냥 아닌 걸로 얘기하고 오면 되겠지라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범죄. 완전 범죄. 더 벌받을 것 같다? 네, 왜냐면은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징역형인데 거기서 거짓말을 했다? 그건 더 가혹한 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바로 제14조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이 법에 의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왜냐면 국회라고 하는 곳이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이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불렀는데 오지 않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건 뭐 강력한 범죄,
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이제 청문회 이제 아셨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문회 아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청문회 시작되고 나서 히트 상품은 역시 50 청문회가 아니었을까. 자, 1987년, 87년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87 항쟁.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해가 바로 1987년입니다. 그죠?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정말 그 박종철, 이한열, 이 많은 분들의 그 희생 끝에 결국 우리는 직선제를 쟁취해냈고 드디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이 결과물을 도출해냈던 그 6월 항쟁. 자, 이 6월 항쟁 이후에 실시되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 여기서 누가 당선이 되었습니까? 노태우.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태우 대통령도 50하고 핵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5.18 민주화운동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판을 벌이시겠습니까? 청문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못하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끔. 네. 내가 지금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굳이 내 과거에 대해서 이걸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3대 국회의원 의석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민주정의당이 지금 여당입니다. 민정당이라고도 불리었는데요. 지금 전체 이 표에서 지금 보니까 민정당이 총 299석인데 125석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요. 야당이 지금 다 합치면 훨씬 더 이 여당보다 많은 정당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험에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여당은 되게 작고 야당은 되게 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다다익선. 야당이. 야, 다다 있어. 대박. 야, 다다 있어. 아는 사자성어 다 지금 얘기를 하면 되겠네. 아니 정말 우리 나이지 개그 코드는 기가 막혀요. 기발해. 여기서 어떻게 나다이선이라는 그 코드가 나올까 신기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코드 한번 또 던져주세요. 네. 여당은 작고 야당은 커. 크다. 그때는 감았어? 크다. 왔어. 오케이, 자, 그거 왔어. 정답. 야, 역시 6월 항쟁의 열기가 바로 총선으로 이어진 거죠.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표를 더 많이 주겠지요. 네.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가 아니라 여당표, 야당표만 나눠보면 당연히 야당표가 많았거든요. 여소야대라는 이 정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박. 국회에서 과반을 넘는 게 야당이야.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자, 이러면 국회에서 과반을 넘으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정하면 가능면 되는 거니까. 자, 야당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기필코 이 50화국의 피리를 내캐고야 말겠다. 우리는 이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하겠다. 마음 먹었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반이 넘으니까 아까 노태우 대통령이 왜 청문회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왜 나의 과거에 대해서 굳이. 네. 근데 사실 노태우 대통령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부터 영상이 많아요. 예. 지금하고 많이 가깝잖아. 네. 그래서 아주 생생한 역사를 재료가, 한번. 자료가. 그러니까요. 한번 그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질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화질이 자,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김종필 겁니다. 공화당 총재와 만나 정치 발전과 네, 지금 여기 이제 김종필 그리고 선거법 총재였죠, 당시?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 화합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으며 공화당은 민정당의 초당적 기구로 발족시킨 민주화합 추진위원회에 야당 중 한 당을 만난 거예요, 참여하겠다는 지금요. 것을 밝혔습니다. 민주화합 추진위원회는 첫 회합을 갖고 민주발전과 국민화합, 사회개혁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에 이런 어떤 야당과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랬냐면 1988년 1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민주화를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파 그리고 치유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 하자고 하는데 이게 딴지 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도 대통령 공약에 이런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청문회 하자는데 눕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 주제가 있지만 핵심은 두 개예요. 50 비리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요거 진상 규명하겠다. 요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6월 항쟁의 목소리가 그거였거든요. 방금 말한 두 가지가 국민의 바람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50 비리 특별위원회가 산하의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별 비리를 조사하기로 합의합니다. 정치 권력, 외환 비리, 경제 비리, 인권 및 인사 비리, 사회 및 기타 비리. 네,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다양하네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50 청문회 드디어 스타트 열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요. 이때 없었어요? 어머, 한참 전이에요. 어머 진짜? 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참이요. 1년 전에. 예원 씨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없었죠. 뭐야, 이 사람들? 저도 없었어요. 아니 진짜 한참 전. 저보다 어리니까. 한참 전이고. 그거 나만 있었던 거야? 와, 이거 너무 놀랍다. 새삼스러워하세요. 묘하다, 이거. 제가 태어나기 전 머나먼 옛날 옛적 1987년 그때까지만 해도 네. 5.18이 사실 좀 그렇죠. 금기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여나 거론이 된다 해도 폭동, 소요 같은 맞아요. 꼬리표가 이제 맞아요. 붙었다고 하고. 맞습니다. 역사상,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 50 청문회는요, 1988년 11월 3일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드디어 제가 태어난 해네요. 88년생. 88년생. 올림픽에 태어났어요? 맞아요. 아 맞아. 손에 손 잡고 아우역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아니 근데 크리스티안이 그 노래 어떻게 알아? 아까 못 봤어요? 이 박사도 알고 덕배도 알고 서태지와 아이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도 많아요. 맞아요. 이제 오늘이 끝이야. 왜 이렇게 소감? 자, 어쨌건 간에요. 1988년은요, 88 올림픽. 그 호돌이 이렇게 나오고, 네. 그 굴렁쇠에 굴렸던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 모르는구나. 아니, 하도 많이 들어서. 아, 그래요? 그건 알아요? 네. 하도 굴렁쇠 소년 알겠네. 그래서 하도 들어서 찾아. 아, 그렇군요. 예.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막식 시청률이요, 정말 다 봤죠. 어마어마했는데 대박.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보다 청문회 시청률이 더 높았어요. 이게 MBC, KBS에서 생중계를 했는데요. 시청률이요, 각각 56%, 64%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와. 아니, 진짜 저도 그거 매일매일 봤어요, 저도요. 그 정도 시청률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실시간으로 다 장면을 지켜본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왜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저 증언대에 나왔던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억눌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딱 앞에 왔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거 나오고, 대신, 사과를 대신 받는 듯한 어떤 그런 대리 만족이라고 할까? 이런 게. 네, 하긴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전두환 정권 당시에 진짜 어마무시한 정치 권력자랑 재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자들 나왔죠.
재벌들의 이름을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데 재벌이 말하는 거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글로만 보던 재벌.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것도 듣게 되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호기심 많았던 것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50 청문회는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청률 속에서. 자, 국회 145호실에서 대기를 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한 35분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이기택 위원장은요,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인사말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청문회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그쵸. 본격적인 이 증인 신문 시작 전부터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다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막 의원들과 막 설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리 났겠네요. 그러니까 첫날 이 청문회가요,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와. 자정까지 이어지는데 끝나질 않아. 11명 증인을 불렀거든요. 몇 명 증인 들은지 아세요? 몇 명이요? 4명. 자정까지 했는데 4명밖에 못 들은 거야, 이게. 처음이니까 이런 거라. 예. 결국 11시 58분. 네, 11시 58분에 산회를 하고요. 자정을 넘겨가지고 다시 개의한 방식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 청문회 대상은요, 바로 1해 재단이었습니다. 1해 재단. 일해재단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저도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1해. 사실 1해는요, 바로 오공화국 대통령 누구라고 했죠? 전두환 대통령의 아호였어요. 사실 이 1해 재단은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983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죠. 미얀마에서 그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그 만행이었는데, 그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에요. 일단 첫 출발 좋잖아요. 네, 너무 그죠? 좋네요, 취지가. 국가 안전 보장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재단이란 말이에요. 재단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요. 돈. 그렇죠.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데 그 재단 기금 조성을 위해 권력이 동원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은 했지만 그걸 포장지로 삼아가지고 뒤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정경유착. 그게 권력이랑 돈 콜라보레이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돈을 끌어들였던 그 권력의 핵심이 누굴까요? 전두환 대통령이다 라고 타겟팅 잡아가지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50 시절 전두환의 그 비자금을 위해서 대기업에게 연간 100억씩 3년 동안 300억 원을 확보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300억 원. 이건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오, 완전. 상상도 안 되는 돈이 아닙니다. 물가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지금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어도 1,500원인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100원, 200원 했거든요. 세배로 해도 500원, 700원 하기도 했어요. 아니 세배로 해도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1,000억 이상. 사실 오공화국의 캐치플레이가 뭔지 아세요? 네,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네, 자, 이게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이었는데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천문학적 숫자를 모았다고? 뭐야 이거 뭐 한 거야 얘들?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려나왔냐면 바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5공화국 대통령 경호실장을 거쳐가지고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했던 장세동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데, 장세동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뻣뻣해. 나는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너무 뻣뻣해. 장세동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미래재단의 설립 취지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잖아. 그래가지고 낼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낼 사람들이 돈 냈다는데 뭐 문제야?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뭐야 저거 하면서 더욱더 분노하는. 기업인에 의한 뭐 가감 또는 조정 또는 어떤 액수를 가는 데 대해서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정수창 이 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주영 이 회장이 이 많은 가입 기업자들에게 기부금 액수를 할당하는 것을 들었다고 정언했습니다. 경제인들 자신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가감 조정을 해가면서 서로 협조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감 과정을 두고 하는 얘기로 보겠습니다. 재단 설립은 12월 1일 날 했습니다. 83년. 전해. 그동안에 쭉 있는 것은 최순달 이사장은 자기 사무실, 저 거여동 있는 자기 사무실, 뚝섬 있는 쪽입니다. 어딜 겁니다. 그쪽에 자기 사무실, 연구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고 조성희는 청와대 가까운데 안전가옥의 방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누가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밤에는 어떤 근거도 없이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장을 제게 갖다 놓으라 해서 제가 강요했습니다. 통장 보관이 관리라고 할 것 같으면 관리 좋습니다. 관리했습니다. 돈을 받은 측 지금 기고만장한 모습 봤고 돈을 낸 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돈을 낸 측이 누가 나오냐면 당시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총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어떻게 집에 차 있으세요? 자동차? 네. 네. 엄마 거예요. 엄마 거가 그쪽 거예요. 아, 그쪽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그때 이제 회장이었죠. 저는 그때 저분이 그분이구나. 지금은 뭐 요즘 뭐 재벌 회장들이 뭐 SNS 같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이야 그러지만. 그때는 금당의 영역이었거든요. 어디 감히 이랬는데 딱 그것도 국회 증인석에 딱 앉아 있으니까 놀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을 상대한 국회의원인데 뭐야 또 저 사람은 대박 뭐야 깜짝 놀라는 그 증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게 조여 들어간다는 느낌이 제가 진짜 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그 질문에 이 다음 답변을 구하기 위한 이 함정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 짚고 나오면 그러니까 미리 다 프로세스가 다 짜온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그 증인이 앉아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 답변이 나오도록. 뭐야? 진짜 정말. 저는 진짜 아빠한테 여쭤봤어요. 아빠 저 사람은 누구였더니 우리 아빠도 몰라. 그 의원이 누구냐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초선 바로 노무현 의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의원이었습니다. 뭐 이게 백문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제가 그때 봤던 그 장면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일단 제가 속기록 키워드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시 흐를 류. 네. 시대의 흐름. 그렇죠.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냥 흘러가는 거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담고 있는 게 시류라는 단어인데 자, 과연 이 시류라고 하는 키워드를 왜 썼는지 제가 속기로 보여드릴 때 이제부터는 영상입니다. 실제 그 장면을 정말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민주당의 노무현 의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시류에 순응한다 하면 힘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기 까는 거야 하나? 혹시 그 순응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도 포함합니까? 여기 막히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 돈 내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그 질문하는 요지는요. 네. 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회장으로부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 사과를 이끌어냈네요. 그러니까요. 대화의 흐름을 보면 정주영 회장의 그 시류에 순응한다라는 말은 어디에 순응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전두환 정권. 그렇죠. 정부가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장세동 씨는 나와가지고 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권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분명히 권력이 잘못했음을 끌어내는 어떤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네. 아까 그 장세동 씨와의 정반대되는 이런 답변들을 끌어내면서 이 청문회의 매력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노무현 의원이 조선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몰아붙여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네. 대단한 거지. 결국 이 청문회로 인해 가지고 노무현 의원은요, 국민의 편에 서서 소신고 청문했다라는 평을 들으면서 정말 일약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50 청문회에서는요, 노무현 의원 말고도요, 정말 우리한테 꽤 익숙했던 청문회 스타들이 등장을 했어요. 청문회 스타. 네, 맞습니다. 노무현 의원도 그랬고 이해찬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들도 날카롭고 조리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때 좀 각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장관하고 3군 총장들이 또 회의를 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회의라기보다는 그 본 회의장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모인 것 같은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이 회의의 결의를 어떤 식으로 장관한테 모아줬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이 회의의 결론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비상국무회의에다가 제안을 했죠? 그런 것을 알고. 그건 인정을 하죠? 네. 상부 계통에 있던 정인도 모르는 새에 하부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 틀림없죠. 보고는 들었습니다. 정인이 보고만 듣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정인이 바로 상부 지휘 계통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누구누구를 잡아라든지 이런 지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안 했는데 그거는 누구 책임하에서 한 것 같습니까? 누구 책임하에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거는 저 각 수사관에 의해서 수사관이 특히 그 수사관. 네, 그 법정 권한이 있다고 네.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수사관을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합수 본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수사관이 수사권에 기해서 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수사관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합수 본부장이었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청문회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게 50 비리하고 5.18 민주화 운동, 이거 규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 꼭대기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네? 누가 나와야 되죠? 전두환. 그렇죠. 50 청문회의 핵심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질 않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23일 전두환은요, 돌연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일해재단의 비리에 대해 사죄하고 정치 자금과 자택, 금융자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다 돌려주겠다. 지금도 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29만 원밖에 없으시다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 환원했다. 나는 없다. 그리고 향한 곳이 어디냐면 백담사. 백담사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닐까. 거기는 굉장히 진짜 경치 너무 좋고 아름다운 곳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걸로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백단사를 많이 소개를 해주는데 네. 그 스토리가 있는 진짜.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갔다. 이거는 청문회가 잘 안 풀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뭔가 길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 계속 파면 팔수록 너무 비리가 막 커지는, 막 보고막히듯이 막막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라, 이게. 결국 1989년 1월 26일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이 50 비리 특위 그리고 5.18 광주 특위 종결, 그만 인정 선언하고요. 불참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3월 22일부터 이 청문회가 연기가 됩니다. 왜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드라마가 지금 끝나질 않았잖아, 지금. 뭔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막 고구마 먹고 막 뭐가 속이 막 막혀있는 느낌. 네, 결국은 전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듣고 싶어하고 야당도 지금 계속해서 결사투쟁을 하고 있고 끝까지 밝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1989년 12월 15일 날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풀자. 자, 지금 1989년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보름 남았네. 어쨌건 이 보름 동안에 50 청산 종결하자. 백담사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회 증인석에 부르자. 라는 거를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오. 야, 드디어 이제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오는 겁니다. 이제 50의 가장 꼭대기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드디어 백담사를 나와서 국회를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어떤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자,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포 명령자. 발포 명령자. 발포는 뭐냐면 총을 쏜다는 얘기예요. 총을 쏜 명령자. 총을 쏘게끔 만든 사람. 네. 5.18 민주화 운동 때 시민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총을 쐈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집단입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발포를 한 것이죠. 누가 최종적 책임자가 되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힘겹게 이 50 청문회 증인석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속기록에 있습니다.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연기할 거랑 상상 못했네. 우리 셋이만. 연기할 줄 몰라가지고. 욕심 있으시네요. 자위권이래잖아, 지금 자위권. 아니 순간 연기 같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입하겠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네. 자,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0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무슨 소리야? 대형 사령부 작전 지침이 지휘 계통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그만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사실상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자, 조용히 하세요.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의 뭔 불가피성을 소리야? 강조했으나 누가 한 거야, 지금? 발포 명령자. 파편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면은 좀 너무 애매하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자위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좀 불법적인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위권을 발동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과연 쓸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국민을 보는 입장은 어떻게 써요, 나연 씨?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뜨거운 아스팔트 그 광장에서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올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럼 듣고 싶은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역사 앞에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좌익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희와 하나의 그 보안사 관련 인사들이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거 정당한 자위권 발동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일장연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야당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면 입을 그냥 딱 닫아버려요. 묵비권 행사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막 TV를 끄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딱 증언석에 국회에 들어와 딱 섰을 때 이때 생중계 시청률 몇 %인지 아세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일 것 같아. 엄청 진짜 낮을 말도 것 안 되는 같아요. 수치일 것 같아. 81%. 그냥 다 보고 있었네요, 그냥.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참 숫자라는 게 진짜 웃겨. 자위권 발동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니까 열받은 거야, 국민들이. 시청률이 거기서부터 뚝 떨어져요. 그거 뭐야? 예, 아이 하고 나가버린 거죠. 얘네 꺼버리고 나가버린 거지 그냥. 국회의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아까 우리 슬쩍 보여드렸잖아요. 장내소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항의했습니다. 속기록에 장내소란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드디어 국회 아이고. 12월 31일 날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증인 전두환이에요.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야, 정말 5공화국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최고 권력자가 지금 국회 증인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성문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동환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이때 시청률 빡 올라간 거예요 지금.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대통을 통해 가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난리 났죠 지금요. 네. 계속 읽어요. 전두환 전내를 계속 읽어요 지금.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불가피성을 강조해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발표 생각 발표. 저 앞에서까지 지금 꼼짝고 얘 있는 거예요. 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신중론이 구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시 도청 납 사항과 관련한 발표 건의를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도저히.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 중간에 어떤 소리가 탁 지금 지나갔어요. 네, 이점 좀 알려드릴게요. 이 지금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증인이 끝난 거 아니겠죠? 회의 속개를 위해서 전 대통령을 10분 정도 더 기다렸는데 그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워졌는데 노무현 의원이 너무 분노가 막 끌어오르니까 이거를 바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섰던 그 증언대 거기다가 던졌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들어갔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 소리가 들어갔었어요. 못 들었어. 네, 바로 이것을 던졌습니다. 그 앞에 명패 있잖아요. 명패를 던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명패를 던진 건데, 자, 아까 놓쳤던 소리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아까 봤던 장면이죠? 잘 들으세요. 없죠. 명패 없죠. 꽝 소리가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 명패를
던져버린 거예요. 국회는 네. 아무래도 좀 신성한 곳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명패를 던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또 명패가 위험하잖아요. 그거 그 모서리 그거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그 의원들도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노무현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거 회의 진행 못한다. 라고 나온 거예요. 예. 자, 결국은 노무현 의원도 신상 발언 형식으로 이 단상에 올라 사과를 했는데요. 자, 속기록에 그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읽어주셔도 돼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생중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명패를 본 연단을 향해서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그 당시는 이미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신 뒤 하셨고, 그리고 증인이 퇴장을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회의의 진행 중이 아니었다. 회의장이긴 하지만은 회의 중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회의 중이었든 아니었든 회의장 안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은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아무리 정회 중이었고 회의 중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텅 빈 연단이었다 하더라도 의원으로서 품위 있는 행동은 아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이 노무현 의원이 대변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 이렇게 되면서 이 노무현 의원이 정말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바로 이 노무현 의원의 사과, 명패 던진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이 모습이 50 청문회 1989년 12월 31일 그 밤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증인들이 다시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 청문회는 흐지부지 허무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날 자정이 지나 이제 1990년이 된 거예요. 예, 이제 1월 1일이 됐어요. 네. 청문회가 자동 종결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미 저는 지난해 저를 감옥에 보냈으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제 분명한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50 청산을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염치를 아는 창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싶을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내리시는 것이라면 죽음의 약사발도 달게 받겠습니다. 염치를 아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자, 우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야, 정말. 말과 행동이 하나도 앞뒤가 맞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작에 청문회에서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지. 맞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게 맞았는데 결국 이렇게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백담사. 네, 백담사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돌아가고 진짜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 10명,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학봉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에서 모두 47명이 구속되었고요. 29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죠. 하지만 정말 이 국민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 속에 진행된 50 비리 청문회는
우리 정치사회에서 정말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가 드러났고 그 밀실에서 행해졌던 정경유착의 행태들이 국민들 눈앞에서 샅샅이 밝혀지는 그런 순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가 이제 거듭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이어졌고요. 지금까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며칠 전에 또 법정에서도 또 아프시다고 또 이렇게 또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여전히 지금 증언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3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때 상황과 좀 달라진 게 없다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화가 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응어리진 이 가슴을 좀 확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고구마 몇 개 먹은 듯한 느낌이야. 이거 뭐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뻥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잘랄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레이식. 오늘 나는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지 않은 일인데도 분노하고 아직까지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제까지 모든 이 우잘랄 한마디 중에서 우리 나이 씨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해 보시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서 눈빛이 뭔가 진지함과 단호함이 있으셔가지고. 띵. 안경 CG 이렇게 해주세요. 자, 크리스티안. 오늘 나는 정문회를 알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멕시코에서는 우리 정문회 자체를 안 해요. 한국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르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진짜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언론사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얼마나 확보를 시키고 얼마나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오늘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네, 우리 예은 씨. 오늘 나는 청문회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왜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문회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우잘몰 국회사를 공부하면서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라의 그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힘을 국민들로부터 그 권력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국회의원 분들에 의해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50 청문회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국회방송과 우잘몰 국회사 SNS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을 담은 역사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당첨자는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